문화예술가 협회 김강록 회장님의 인사를 주변화가 우리 수용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어졌는데 올해가 7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수성구청에서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한 수성 아토피아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또 온라인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녹화했는 영상들은 다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술제와 문화워시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발제 준비를 하면서 여러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외국의 도시들은 또 국내에도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경쟁적으로 자기 도시의 어떤 브랜드 경쟁력, 또 궁극적으로는 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도 아직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긴 매한가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항상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남북에서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 사회적 거리, 임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서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영상 매체다. 이 빛이라는 매개체, 아마 앞서 말씀해 주셨던 오늘 한 해 1회 내용들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주시는데, 아마 그 모든 프로그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제가 제목으로 매개체라는 역할을 넣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 한 분이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런 계기를 우리 사회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패권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글로벌 열린 세상을 추구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다 함께 노력했는데 이제는 닫힌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막아놓고 닫아놓고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는 이 삶의 형식이 어떤 문화의 향유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 생존, 아마 국가 간의 경쟁이 피치 못할 사정이 될 거고 도시 간의 경쟁이 이제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마 대구시가 이런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수성구청장님도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병과 위기로부터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질 높은 문화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아마 줄지어 나오지 않을까. 이상하겠죠. 저도 한 40여 년간 수성구민으로 살다가 지금은 달성구민인데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조사하고 이겸사저도 공부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넷에서 빛, 그다음에 축제, 아까 예술제 말씀하셨고요. 이런 내용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밤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나사에서 이 나이트스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밤을 보여주는. 그래서 했더니 이 세계 지도가 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촬영을 전공하기 때문에 드론도 가끔 날리는데 대구의 밤 모습은 도대체 어떨까? 한번 상공 한 2, 300m 올라가서 사진 한번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나사에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대구의 밤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조금 색다른 우리가 평소에 보고 지내는 모습과는 다른 차원에서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냐면 2008년에 서울시에서 도시빛 기획 기본 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의 빛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과 도시의 정체성을 위한 인공 조명이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이제 국내외 사례들을 찾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서울 DDP 동대문 시장이죠. 거기에 빛 축제를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한 기획과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들 준비했나 싶어서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서울시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도시 경관, 빛에 대한 브랜딩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00년도 시작한 연구를 위해서 2001년도에 야간 경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도에 국제도시 조명연합에 가입을 하고 2008년, 2010년에 시조례를 바꿨습니다. 이건 아마 KTX 타고 서울역 내리시면 앞에 그 미디어 파사관 보셨죠? 네, 저도 처음에 가서 너무 신기해서 저희 초등학생 딸내미들 데리고 다시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당시로만 공무원들이 비천 공예고 우리가 통제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인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비천 문화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8년도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을 책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약 한 14개 구에서 1년에 한 30개 정도의 행사, 크고 작은 규모들의 행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국제도시 조명연합의 아시아 제1부회장 도시로 선정이 됐다면서 아마 거기에 대한 기획 행사로 서울빛 축제가 기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고 누가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왔었다라는 것, 그리고 도대체 저 행사를 누가 기획했을까 연구 내용을 요즘 전국 공개가 다 되니까요. 살펴봤더니 연구 용역비 대학에 이제 연구 용역비만 1억 3천을 들여서 행사를 기획했더라고요. 대단한 결정이구나. 그래서 아마 서울시도 대구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는 도시가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절박한 입장에서 한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보니까 대구도 상당히 밝더라고요. 밤문화가. 그래서 비축제가 행사되는 도시들을 대략적으로 두두둑 찍어봤더니 대략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요. 유독 유럽 쪽이 많은 이유가 유럽이 아마 긴 겨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명과 빛에 대한 산업이 일찍 발전했답니다. 그리고 그 현대미술 작가들과 콜라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일찍이 제가 또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도시가 눈에 들어왔던 게 리옹,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으로 일찍 저렇게 깨우쳤을까? 그냥 우리 감독님이 예술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관점에서 작가들을 초빙하고 이런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했을까?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은 저리 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네스코로부터 창의도시로 선정받는 2개 도시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이 디자인 창의도시로 지원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광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빛에 대한 창의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광주가 빛 산업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지만 서울에 이미 뒤처진 거죠. 그래서 리옹도에 봐서는 저도 유럽 역사 이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 2050년도에 국가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고 1980년도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서 시작했었던 국가근역발전 사업이 시작됐답니다. 그 당시 가장 생활 수준이 낮았고 도시의 반이 빈민가와 이런 척박한 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89년도에 조명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도시 조명 계획을 수립했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그때 파리 비엔날레가 이제 문을 닫아버렸던 시점에서 이 친구들이 그 비엔날레를 내용으로 초빙해서 현대미술 비엔날레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 문화로 승부를 걸기로 했답니다. 97년도에 도시공공 프로젝트 베두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정말 놀라운 거는 2001년도에 제라고 코롬브 이름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장이 저 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동행하는데 저 시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기존 개발계획 사업의 대부분을 재검토해서 모든 사업들이 문화예술 정책과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일 가장 인상 깊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의 20%를 문화예술에 투자해서 이 축제와 문화를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겠다라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기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게 이제 기획과 창작과 관계. 즉 하나의 행사가 성공하려면 속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일이 제대로 되려면 돈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바라보고 가치관을 가진 리더가 감독이 필요하고 그거를 믿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관이죠. 그래서 이 관들이 공공예술에 대한 올바른 작가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이게 이제 리용시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중에서 그 시장이 총감독을 영입하고 3년간 안 자르게 네가 책임지고 해봐라. 그리고 그 이외 주변 도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치적 외압들을 내가 막아줄게. 시는 돈만 대고 빠지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도시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 정책들은 아끼지 않겠다. 아마 일할만 했을 것 같습니다. 감독 입장에서, 예술가들 입장에서. 그리고 스스로 기획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아마 여기 아까 재단이나 이런 관계자분들, 공무원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다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저도 대구시에서 뭐 영상심의위원회 이런 걸 한 번씩 가면 아직도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색깔과 서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감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우리 작가들과 시민들의 역할과 자세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성빛 예술제는 어떤 모양새로 했을까? 저는 뭐 지난 겨울에 큰 목적 없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관람을 했었고요. 우리 세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서 행사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사는 누가 기획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사실은 돈이죠. 누가 했을까? 대구시 수성구니까요. 수성구 예산에서 이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습니다.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에서 이 행사에 거는 기대와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또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의식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없는 예산을 내놔라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저희 쪽에서 사진 비엔날레가 그동안 14년 동안 진행되면서 원래 코로나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행사가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회가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도 못했습니다. 광주시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실어드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적어도 그 예산의 반 이상이 이제는 도시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공감하시죠. 도시는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재입니다. 이제는 도시가 투자의 대상이고 개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외면을 받을 겁니다. 적어도 수성구는 서울시 대치동 수준에 맞는 시민들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도시 브랜드를 갖지 못하면 아마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도로를 뚫고 공원을 개발할 때 전체 예산의 50%가 그쪽이더라고요. 그때 적어도 운영위원회에 도시개발이나 공공디자인을 전공하신 위원이 참여하셔야 되고 적어도 여기 노력하시는 예술가들이 여기 함께 머리를 맞대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문화예술을 접근하는 방식은 어떤 삶의 전환 혹은 삶의 변화이기보다는 어떤 좀 장르적인 접근이 많았다는 거죠. 미술이면 미술, 그 다음에 연극이면 연극, 뮤지컬이면 뮤지컬 이렇게 장르 중심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 정부 지정 사업은 좀 도시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권고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발표해 주신 이 수성구의 빛 예술제는 어떻게 보면 예술을 도시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건데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뭐 문화예술 사업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휘발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라지게 되고 또 그 다음 시기가 되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한테 잘 기억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도시의 문화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 예술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그 표현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표현을 도시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빛 예술제가 성장하게 되면 그 도시의 문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오늘 이야기가 잘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전환을 위한 문화는 보통 저희들이 그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던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탑과 다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죠. 옛날에는 그 위에서 그 메시지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야 돼. 밑에 시민들이 합의해서 위로 올려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세계화와 동네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미 세계가 와야 된다. 이런 요구들 많이 이제 받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500m 안에 세계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되기 위함과 하기 위함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가장 좋은 예는 대학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혹시 교수님께서는 교수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보통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수가 되고 나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혹은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적 포지션들을 가지고 직업들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되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질에 들로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터 베냐민의 이 표현처럼 우리가 그 물건이나 어떤 사물의 그 흔적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그 사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건데,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베냐민의 저 경고가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의 그 많은 그 지성들이 많은 표현들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표현을 빌려오면 찰스 랜들리의 창조도시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랜들리는 도시를 볼 때 그 도시의 사람을 보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어떤 것을 추진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위가 뭐냐? 그 측면에서 그 도시의 시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에 살아가는 개념은 사냥꾼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시를 살아가면서 대부분 저희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패착은 우리가 도시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냥하고 있다. 이 사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좀 힘들지 예상해 보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화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건데요. 세계 각국의 많은 문제를 푸는 방법과 관련된 것을 이미지화한 아주 재미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국이 가장 좋은 예인데, 미국은 문제가 있으면 그 공습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끝. 아시겠죠? 중동을 떠올리시면 중동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그 공습기를 보내죠. 그러면 문제가 끝. 재밌죠? 그리고 인도를 볼까요? 인도는 문제가 있으면 소 한 마리를 삽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소가 인도라고 하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는 불쌍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힐러리 여사가 인도 아줌마들과 대화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들 돌아가면서 너네 집 소 몇 마리 있어? 몇 마리 있어? 몇 마리 있어? 힐러리 너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소가 없어. 이러니까 인도 아줌마가 힐러리 여사 보고 힐러리는 불쌍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표현이 그 인도라고 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프랑스를 볼까요? 프랑스는 문제가 있으면 프랑스 혁명이 상징하죠. 그래서 집회나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는 집회나 시위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더 많아져요. problems,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그 도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여기 한국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한국은 문제가 있으면 시간과 돈을 씁니다. 한국은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2배가 됩니다. 이미 세계 시민들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대구에서 성격이 까칠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까칠한 사람, 항상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를 잘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라고 하는 도시를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혹은 문제가 되는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은 자문위원회에서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컨트롤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만 부르는 어떤 모임이 자문위원회구나. 그런 인상을 대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대구에 살아가면서 제가 느낀 인상인데요. 이제 강박이나 확증 평양에서 출발하는 어떤 교육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문화 사업들을 보면 느껴지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페스티벌,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강박이나 확증 편향에 의해서 출발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한 국회의원의 그 표현을 이제 빌어봤는데요. 한 가지 길만 옳다고 믿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길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길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참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 문화도시 사업은 바로 이 한 가지 길만 옳다고 생각해온 사람을 막기 위한 어떤 민주적 과정에 의한 문화도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으면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키피디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정의가 이 영어권에서는 이걸 문제라고 정의 내리지 않아요.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은 도시를 만든 지 좀 오래된 겁니다. 400년, 500년 이 젠트리가 일어나는 것을 오랫동안 봐오고 몇백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 사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프로세스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도시가 리노베이션 되고 도시의 동맥경화가 피가 풀리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 이러면 그것은 문제야. 그것은 사라져야 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막 거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서구는 몇백 년 동안 이 현상을 바라보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 현상과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을 가지고 있는데 솔루션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이 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될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 문화적으로 보는 방법을 찾는 게 문화도시. 매일매일 보는 남편인데 어느 날 되게 낯설게 보니까 다른 사람은 뭐야? 그리고 구별짓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과 비슷한데 이런 것은 이것과 달라라고 하는 뭔가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반복하기, 되돌아보기. 그리고 이거는 수석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솔로고 모노고. 그러니까 문화는 솔로고 모노여야 돼. 이런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모든 도시의 시민들은 1인 생활자, 그러니까 싱글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자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근데 내가 세우게 되는 이 장밋빛 이 미래 계획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다른 도시에서 이제 뺏겨온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서 출발한 건지, 어떻게 출발했냐에 따라서 어느 만큼 탄탄하고 어느 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이 도시로 와서 지금 이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대구 그러니까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도시에서. 나머지 분들은 다 촌에서 태어나셨죠? 네, 그렇죠. 우리는 도시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태어나야지 자기 성장 과정 속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DNA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촌에서 태어나서 도시로 와서 우리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굴러온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100년 정도만 타임라인을 이렇게 깔게 되면 도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죠.
옛날의 도시는 근대 도시고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만드는 도시, 도시의 관리자들이 다 만드는 도시인데 이제 최근의 도시는 시민들이 만드는 도시,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커뮤니티 사업,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시로 이미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해왔던 이 행정 주도 혹은 그 중간 단계의 이제 민간 협력 이런 것도 이제 필요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자기 표현을 하면서 도시들은 발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또 두 번째 이슈로서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키워드는 제가 대구 근대골목 작업을 하면서 정리해 본 키워드인데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방법이었어요. 대구 근대골목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은 지도 그리기인데요. 지도 그리기는 그 다음에 생겼던 골목 투어라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활동이었다는 거죠. 골목 투어를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렸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대학생들이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나 장소들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지도를 통해서 표현하자. 그래서 지도를 그리고 이 작업을 마치려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너네들이 그린 그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왔고 들어보니 어려워 보이지 않아서 오케이를 했던 게 그게 이제 골목 투어가 된 거죠. 골목 투어를 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골목 투어가 되어버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구체적으로 목표하기보다 뭔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업에서 최대한 뭔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게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도시가 이제 정보가 집단화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제가 한 20년 정도 대구의 경상남영공원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배치도인데요. 결국 그것의 최종 결론은 이제 발굴이죠.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결국 경상남영의 정문을 회복하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은 한 시민의 관심이었던 20년 동안 저 배치도를 만지면서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구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한 분이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대구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요. 유니세프에서 현대백화점과 함께 보석 후원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근데 대구 사람,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고 대구의 성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은 와서 가격도 묻지 않고 바로 사가더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정보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미 오기 전에 다 알고 가격도 이미 다 알고 오기 전에 이미 그 정보 어떤 취득력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와서 바로 사갔다는 거죠. 근데 부산은 가격만 묻고 사가지 않더라. 무슨 얘기냐면 대구에서 팔리는 공연이 이제 부산에서 팔리지 않는 이제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부산이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제 어떤 문화나 이쪽에 쓰는지를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대구는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와서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와서 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구 사람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데 대구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혼자 선택에 쓰지 않으려고 계속 와서 관찰하고 시민들이 사는지 보인다는 거고 이제 그 낯설게 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포럼에 갔었는데요. 대구사회연구소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대구 사람은 모노크롬 같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이제 크롬은 사진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단색 혹은 단색 영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노크롬을 보게 되면 저 이미지처럼 단색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대구 사람은 저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무미건조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오랫동안 혼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구 사람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고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샌님 같고 개똥처리가 빠져있고 좀 고립돼 보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뭔가 자기 내용을 구축하게 되면 빛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자. 이런 식의 접근이 문화도시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문화는 솔로고 모노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보통 무리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단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좀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혼자서 출발하고 혼자서 출발하되 어떤 연대나 협력이 필요해서 단체로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개인이 없이 어떤 단체에서 자기 주장하시거나 자기 어필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모임이 사라졌을 때 자기의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출발하느냐, 싱글 플레이어로서 1인 생활자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주변과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도시의 시민들의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문화를 도시로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 도시는 항상 그 흘러온 과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제 펼치느냐. 그래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은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 니들이 무엇을 해왔느냐, 무엇을 해왔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기 도시를 되돌아보는 그런 측면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수성모처럼 이제 면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모든 도시의 출발은 점에서 출발하게 되고 그것이 성장한 모습은 이제 면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출발하는 모든 곳들은 장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도시의 장소들은 우리가 도시를 성장시킬 때는 면적이나 부피로 인식된다는 거죠. 우리가 촌에서 태어나서 처음 도시에 왔을 때는 면적이나 부피로 인식되는 공간이었지만 수성못도 그간 그랬었죠. 면적이나 부피로 인식되는 공간이었지만 최근 10년 동안 이 문화적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억되고 재현되는, 그래서 기억되고 재현되는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빛예술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기억을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도시의 공간들은 저런 식의 시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시작은 장소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화를 도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문화를 장소로 표현한다는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페이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제 메타 키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에서는 뭐 뮤지컬 페스티벌도 있고 오페라도 있고 빛 예술제도 있고 많은 이제 표현과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한데요. 아이들은 성장할 때 그 과일의 이름을 사과, 배, 복숭아, 그러니까 개별 단위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저거는 사과야, 이건 배야. 근데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부모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저게 사과와 배가 같이 있으면 과일 좀 가져와. 그 위에 있는 단어를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그 위에 있는 단어, 메타랭귀지라고 표현하는데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 상위 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습득하게 되면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라고 하는 존재를 보게 됩니다.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나무야. 근데 어느 날 과일과 나무 그 위에 있는 것을 또 찾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식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대구 시내에서의 제 경험을 정리해 보면 이 지골목이 있고 약정 골목이 있고 계산목 골목이 있는데 이 골목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부를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근대 골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어떤 개별적인 어휘 그 위에 있는 그 메타 어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시민들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정구가 준비하는 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메타 어휘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게 모든 시민들의 삶의 박자나 삶의 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가 그 모든 시민들의 삶을 대변할 수 없듯이 우리 수성구의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사과는 뭐냐, 배는 뭐냐, 복숭아는 뭐냐. 우리 고산의 시민들은, 건물의 시민들은, 그리고 상동, 중동의 시민들은 어떤 그 개별
그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메타 어휘들은 뭔지, 그런 메타 어휘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 이제 신청하게 되는, 공고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사업이 이제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모든 도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창의로움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창의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모든 시민들의 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장르, 한 어떤 사업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업을 합쳐서 그 위에 있는 메타를 만들어내서 수성구 시민들이 전체가 동의가 될 수 있도록 동의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화도시의 방향이고 저희가 다음 달까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발제되신 교수님들에게도 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제가 우리 앞에 발제하신 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우선은 컨텐츠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축제라는 미술제라는 이야기도 되고 축제라는 말만 있지만 전부 어쨌든 다 그게 컨텐츠에 해당되는 건데, 컨텐츠는 이 시민들의 그 관심과 호응이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좀 그런 호응과 관심이 없으면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미술제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때는 반드시 그런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에 이제 많은 발제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수성못을 수성구 또는 수성못을 위주로 해서 미술제도 하고 축제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장소성을 중시해서 축제화 시키는 것, 아니면 뭔 행사화 시키는 콘텐츠화 하는 과정입니다. 장소성을 중시하는 건데, 장소성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안정성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모든 정책이나 모든 행사에 대부분 다가 이 안정성을 기본으로 의미를 담아서 그 개념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우리 쪽에서 미술계나 예술가들이 또는 무슨 행사를 위한 컨텐츠로서 발전하려면 안정성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성못을 기반으로 하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 장소성이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은 뭐냐? 공간은 프리덤입니다. 자유입니다. 생각의 자유고 창의적인 뭔가의 컨텐츠, 스토리텔링들이 그 컨텐츠 속에 담겨 있어야 그 축제나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또 커지는 거고 발전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수성 1의 예술제가 가지고 있는 지향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공간예술로서, 공간예술 콘텐츠로서의 비대예술제가, 대구 비대예술제가 가지고 어떤 발전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고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떤 공간 예술 콘텐츠에 어떤 재미가 어떤 인공적인 조명이 어떤 콘텐츠를 담았으면 좋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이거 질문이 아니고 하나만 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예술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야간에서만 빛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 보는 빛은 지금도 우리가 대낮에 보는 다 빛입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제메가에 대해서 빛을 활용하는 것은 무수히 많이 낮에도 할 수 있는 빛예술적인 측면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낮에 볼 수 있는 파사드 같은 경우도 그런 이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형태의 LED나 아니면 큰 대형 어떤 모니터나 얼마든지 주관해도 그것도 빛이거든요.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좀 더 확장된 의미로서 우리 빛축제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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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전 방안을 좀 생각했으면 좋지 않겠나. 좋은 내용을 앞부분에 사실은 페이퍼에 더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리옹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앞부분에 빛을 활용한 축제 기원부터 해외 사례까지 아주 꼼꼼하게 페이퍼를 정리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오늘 발전하시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성구에서 빛 예술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처럼 생각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많이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수성구만 즐기는 축제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걸 확장해서 더 나은 축제로 만들었을 때 문제죠. 그건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빛축제는 사실 12월 크리스마스가 되면 공원이나 거리나 놀이동산 할 거 없이 루미나리에라고 해서 조명을 활용한 굉장히 화려한 포토존들을 만든 곳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죠. 그거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빛 예술제가 얼마나 주민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즐겁고 내가 사진 하나라도 더 찍을 수 있는 곳을 선호하지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성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람이 몰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미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축제에 녹여내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성도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예술성도 같이 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라는 게 사실 미디어 아트만 활용하는 예술은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지만 빛을 가져갈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암스테르담의 라이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사실 오늘 암스테르담을 크게 많이 소개를 하지 않고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는데 암스테르담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왜냐하면 암스테르담은 빛, 조명, 미디어 아트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픈콜,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을 공모해서 전 세계 예술가들을 참여시키고요. 거기다가 한류까지, 그러니까 한류해서 다시 이 펀드를 모으고 그리고 재단을 발족시켜서 암스테르담 라이트 페스티벌 재단에서 작품을 구매를 하고 그 작품을 가지고 전 세계에 투어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암스테르담을 홍보하고 페스티벌을 홍보를 하는 거죠. 도시 마케팅뿐만 아니라 축제 그리고 예술 모든 것들을 다 녹아내리는 아주 중요한 페스티벌이 우리가 봐서 공부해야 될 곳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암스테르담 페스티벌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다른 곳이 또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본 것이 시드니 페스티벌이었어요. 시드니는 최근에 문화예술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북반구 쪽에서는 시드니의 그 예술을 사실은 유럽보다 좀 뒤지지 않나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시드니 비엔날레는 세계가 주목하는 비엔날로서 급승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소성 그리고 장소를 활용한 아주 특정한 예술 작품들만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드니 거기 가서밖에 볼 수 없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시드니 비엔날레로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라이트 페스티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빛예술을 출발했어요. 조명예술, 단순히 전구, LED 등 활용한 것들을 출발해서 지금 미디어 아트까지. 그리고 미디어 아트 밤에 라이트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악 페스티벌을 같이 하는 거죠. 공연이 있으면 음악, 무용 다양한 장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복합 예술로 발전하고 있는 게 지금 시드니 라이트 페스티벌입니다. 이름도 아주 세련되게 지었더라고요. 비비드 시드니 해서 이 비비드 시드니라는 이 시드니의 목적에는 그 안에는 시드니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측면의 지향점도 같이 있어요. 시드니는 특이하게 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아트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 아트를 정규 과목에 넣은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호주를 출발해서 지금 미디어 아트가 조금씩 교과 안에 들어오긴 있지만 정규 교과로 편성하고 있는 곳은 호주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호주가 4차 산업혁명까지 대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시드니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니부터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호주는 별로 관심을 두는 나라가 아니라서 문화예술에서 그래서 오늘 교수님 발표하셨던 그 제안해준 내용이랑 그리고 소개해 주셨던 내용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사회고 그와 함께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나라가 충분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아주 잘해 주셨고 첫 번째 문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오늘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제가 정말 우리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우리 수성빈예술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예요. 그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문제는 빈예술제뿐만 아니라 이 조명을 활용하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모든 축제든 예술제든 뭐 비엔날레든 비용 문제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뭐 미디어 파사드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장비를 관리하면서 전시를 지속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되는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대여 등등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게 바로 이 라이트 미디어 쪽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비용도 넘어서는 게 예술가다. 제가 아는 친한 미디어 아티스트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비용을 넘어서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좋은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예술가의 임무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걸 넘어서서 우리 수성구에 사는 빈예술제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최소의 비용으로. 그게 있으신 예술가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면서도 저 리옹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표적인 이런 축제나 행사, 예술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렇게 검토하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기회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 방금 시드니 호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출장 일정이 딱 아다리가 돼서 뭐 그걸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프로젝션 매핑하는 행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그때 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데 재밌는 그때 이제 뭐 어디 가이드한테 들었나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지금 호주 특히 시드니라는 도시가 그 오페라 하우스나 하버 브리지와 같은 고유한 관광 상품을 가지고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 때 호주 시민들이 정말 반대했답니다. 왜 저런 불필요한데 돈을 쓰느냐? 하버 브리지를 만드는데 필요도 없는 다리를 외세줄 만들면서 세금을 낭비하느냐? 그 정치인들을 탓하고 그런데도 그 몇몇 그 뚜렷한 주관을 가졌던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의 노력으로 그 성과를 모든 시민이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빈예술제가 이제 시작은 미미하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노력을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원상국 선생님께서 문화를 바라보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이런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창작 활동을 하고 예술로서의 어떤 지향을 갖고 모두가 다 갖고 있지만 가끔은 이런 행사나 문화가 우리 뭐 축제하면 보통 문화재 이야기하죠. 역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뒤로 거리두기에서 바라보고 이게 문화가 아니고 삶이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기획, 그다음에 적극적인 작가들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관객들의 자세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어떤 행사든 어떤 축제든 어떤 예술제든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수성구의 지금 현재 리더이신 김대권 부총장이죠. 예, 이분이 다행스럽게도 문화예술과와 문화산업과를 두루 거쳐서 대구시 문화국장을 통해서 수성구로 오셨는데 저는 보편적인 정치인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정이나 정책을 통해서 이것들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그 돈의 가치와 노력의 가치가 올바르게 판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런 행사에 참석할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자기들이 어떤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될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노력으로 이것들이 해마다 이렇게 성장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 제대로 못 드리고 힘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수성구 문화도시 수성구에 대한 제언의 토론이라서 권상구 이사님이 크게 말하고는 시선으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저는 토론본을 준비하면서 미술가 협회에서 제안하신 주제에 맞춰서 토론 발제지를 또 뽑아냈고 거기에 맞는 질문지를 좁혀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연초에 수성구가 대리문화도시에 도전한다고 밝히셨는데 아직까지 경쟁 지자체가 있기 때문인지 그렇게까지 다음 달이면 이제 공모 지원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크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수성구가 이번에 도전하는 그 법정 문화도시는 제3차고요. 2018년에 제1차 예비도시로 10개를 선정해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9년 연말 7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했고 또 올해는 2차 문화도시 지정 준비를 위해서 10개의 도시가 예비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문화도시 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중에서 지정 분야를 정해서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성구는 이런 조성 계획 수립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또 다양한 세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 등을 발굴 추진해야 하는데요.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문체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인문도시,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다른 지역 기반 사업과 연계할 때 또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성구를 제외하고 남부,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알려져 있듯이 대구시가 2018년에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제1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나 1년의 예비 단계를 거쳐서 본 사업이 지정되지 못했고 재도전의 뜻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초자치단체들은 그래도 대구시라는 어떤 덩어리에 묶여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대구시가 활동한 것의 성과 반성을 한번 되짚어봐야 할 부담도 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권상구 이사를 발제자로 부탁하시던 그 즈음에 김강록 회장님이 추천을 부탁드려서 추천을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수성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지원단이 결성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부자의 입장에서 재연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 수성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 4월에 수성문화재단 내에 문화도시 준비 추진단을 꾸렸고 6월 8일 이제 발제됐으니 그 시간에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공모 중이었고 지금 다 공모했는 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민주도의 민간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상구 이사님은 그 발제문을 통해서 권상구 이사님께서 오랜 세월 수성구를 넘어서 대구라는 도시를 넓고 깊게 바라온 궤적을 잘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을 봤을 때 제가 뽑아낸 부분이 이제 수성구에서 준비하는 문화도시의 프레임이 생각하는 도시라는 게 아닐까라고 추첨을 했는데 조금 다르시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수성구민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뽑아낼 메타 언어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혹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수성구는 어찌 보면 이제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법적 브랜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난 10수년 이상 명품, 수성화도 표현하지 명품 공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도급이라는 의미를 이제 늘 이제 심어왔는데, 현재 문체부가 지정하는 그 지역 생태계에 집중한, 그리고 생태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도시랑은 살짝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그 강인급을 어떻게 상상하고 외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성구는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서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그리고 지역자율 중에서 한 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수성구 문화 생태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더 거쳐야 할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설명 혹은 제언 혹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올해는 지금 저도 이제 마스크 끼고 있다가 올라와서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 빼고 계셔서 뺐는데, 코로나19로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제 왔고요. 앞으로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준비하는 문화도시 계획서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문화 생태계를 지역 주민들과 향유하기 위한 거 어떻게 엮어내야 될지라는 것도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찾아보는 과정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라는 것이 어찌 보면 후발주자로 보일 수 있지만 1, 2차 도시, 문화도시, 예비도시의 성과를 보고 변화한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도 크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컨셉을 말하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공식적으로 스피커가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오셨던 그 박정희 팀장님이랑 김정수 실장님이 이제 공식적인 스피커라서 나중에 살짝이 좀 여쭈면 어떨까 싶고,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준비하는 자로서 이제 가슴이 좀 뛰고 있어요. 정말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 어떤 다른 도시와도 다른 수성구만의, 그리고 수성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셉이 잡혀서 제 위에 또 시니어 포지션, 선배 포지션 우리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핵심은 이제 메타인데요. 그 위에 있는 거,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 위에 거. 그래서 이게 보통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간 문화예술계에서 이제 봐오셨던 오랜 관행 익숙하실 텐데, 이제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이 대구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답답했던 거는 뭐냐면 그 어른들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하고 아이고, 저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른이 돼야 되는데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회,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이제 어른 문화가 되어서 나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들의 문화와 우리 아버님들의 도시가 우리 아이들의 도시를 지배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수성구에서 만들고 있는 이 문화가 그 어떤 메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가슴이 좀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답 시간에 또 우리 김선수 실장님이랑 우리 박정희 팀장님이 또 좋은 어떤 힌트들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게다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 또 궁금한 것입니다. 이거는 자, 엄청난 돈이 투자해서 만든 그 작품들 다 어디로 갔을까? 예. 물론 이걸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어떤 제대로 된 작품들은 어떤 뭐 다른 어떤 공공시설물 쪽이라든가 어디 장소를 옮겨서 도시재생 사업에 곳곳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뭐 비용이 듭니다. 유지 비용이. 하지만 동사무소에라도 한 개씩 갖다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수년 지나면 수성구 전체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라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품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또 하나는요, 이게 축적이 돼 기획이 물론 중요하겠죠. 아까처럼 예산 문제로 많은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빛 조명을 많이 쓴다든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참여자만 해서 만들어진 것보다도 관객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일부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기획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오던 많은 부분의 축제나 아니면 미술제나 예술제 등에서 흔히 행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기획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수성미예술제의 어젠다를 어떻게 창출해 나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획에 의해서 그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그걸 찾아내느냐 하는 데 대한 투자나 시간이나 경비나에 대한 것들은 워낙 미약했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정도, 뭐 몇 번 정도 또는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이유 등으로 굉장히 좀 밀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어젠다가 이 수성 빛예술제의 앞으로의 사활을 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 발제자님 많은 이야기 계셨습니다만 그런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어젠다를 발굴해낼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충분한 경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활용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수성 빛예술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전제해서 온 다음 차기 예술제, 빛예술제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하는 그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작가와 많은 그런 내용들을 작가들 융합해서 합쳐서 이 예술제를 진행하면 보다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한 예를 들어 끝까지도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기획을 공모해서 탈락된 기획자한테 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많은 기회에서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이런 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도하는 입장에서 그걸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굉장히 큰 가치로 치부해줘야 된다는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발제자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에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 지향하는 수성구가 지향하는 문화도시다. 예술문화도시. 문화는 예술이 들어가요. 그럼 예술은 예술품의 가치를 예술 작품의 가치를 부여해 주느냐? 저도 이제 수성구 예술제에 참가해봤습니다만 많은 작가가 작품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작품 자체는 좋게 훌륭하게 다 만들었어요. 설치한 부분에 대한 작품을 대접해 준 곳이 별로 없었어요. 설치는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은 좋은데 그럼 그게 예술 작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줬느냐? 지금 해주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세 분들한테 한번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지는 이제 공모에 떨어진 작가들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맞죠? 네. 네. 저는 좀 알아서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알아서 하는 영역도 있다라고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불쾌해지거나 친구가 되지 않는 순간은 어떤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된 이 공모 정책도 이제 태도가 이제 이거냐 아니냐 이렇게 되게 흑백적이고 단선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화재단이나 이 수성구가 문화예술가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의 리스트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는 거고 또 그분들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문화예술가를 대하는 태도가
이 각종 공모 사업이나 각종 협업 사업에서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경영 체제를 통해서 수성구는 우리 문화예술가를 신경 쓰고 있구나. 그리고 수성구는 우리 문화예술가들을 이제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상들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저는 반드시 이 문화예술인들은 이 수성구를 위해서 좋은 표현들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발제하시는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축제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떤 연구 용역하는 비용이나 그다음에 준비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어떤 그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이렇게 조금씩 더 좋아지는 면은 제가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발전될 거라는 것도 기대는 하는데 또 그리고 권상구 이사님도 말씀 들어보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또 어떤 나가야 될 방향 제시도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지 결실을 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지금 민선 체제에서 지금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답변을 원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닌데 이 좋은 분위기와 앞으로 더 되는 분위기가 어떤 열매를 맺기 전에 또 어떤 부분에서 거기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드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걸 단기간에 또 우리가 또 결과를 내기 위해서 또 무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계속 이런 어떤 미술 문화에 대해서 발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끊기지 않고 어떤 지자체장이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이런 문화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이제 그냥 제 물음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완전한 답변을 제가 요구할 수가 없고요. 작가로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답변은 제가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를 발표하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저도 거기에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저도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하면서 이러한 우리 삶의 환경을 갖고 나가는 주체는 유능한 리더도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야 되지만 그런 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양은 시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우리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내 자식을 위해서 수성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수성구의 비싼 땅값을 감내하면서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지 학군 때문인지 아니면 도시의 그 기형적인 집중된 어떤 인프라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내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문화적인 향유 차원에서 공감하는 수준이 돼야만 그 수준에 맞는 지자체장이나 스태프들이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없는 돈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지금처럼 불안정한 현실에서 속 시원한 답을 얻기는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 발표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인프라, 대구가 보수의 섬이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좋지 않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보수라는 뜻은 지킬 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돌파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하고 서로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